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2주차를 앞두고 대통령실 추가 인선이 공개됐습니다. 4선 국회의원 출신 우상호 전 의원을 정무수석에, 검찰 특수통 출신 오광수 변호사를 민정수석에, 이규현 전 JTBC 보도담당 대표를 홍보소통수석에 각각 임명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대통령실 정무수석에 우상호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임명됐습니다. 4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대통령실은 오랜 의정 경험과 소통 철학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와 합리성, 나아가 뛰어난 정무 감각을 겸비한 인사입니다. 여야를 초월한 소통은 물론 국민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끌 적임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 여야 대표와 만나 통합과 협치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전쟁과 같은 그런 정치가 아니고 서로 대화하고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경쟁을 하는 그런 정치가 되길 바랍니다. 오광수 신임 민정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대검 중수부 2과장, 중앙지검 특수 2부장 등을 지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 수석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철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혁 의지를 뒷받침할 거라고 소개했습니다. 산하의 사법제도 비서관을 두고 검찰, 사법개혁을 맡아야 할 민정수석에 검찰 특수통을 임명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을 의식한 설명으로 보입니다. 홍보소통수석에는 이규현 전 JTBC 보도담당 대표가 임명됐습니다. 사회 문제를 조망해온 언론인 출신으로 국민소통을 이끌 적임자라는 게 대통령실의 평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인사를 하며 보수와 진보가 아닌 국민과 대한민국만 있다는 국정 철학 아래 국민 통합과 소통을 통해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초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변호사는 특수통 검사 출신입니다. 이 때문에 여권 일각에서는 검찰 개혁의 적임자로 볼 수 있냐 하는 우려가 나왔지만 이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초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된 오광수 변호사는 26년간 검찰에 몸담았던 대표적인 특수통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비리 사건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입 사건 등 굵직한 수사에 투입됐습니다.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친인척 비위를 살피고 공직자 직무감찰과 인사검증을 맡는 핵심 참모입니다. 이번엔 여기에 더해 검찰 개혁까지 담당하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의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사입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검찰청이 기소와 공소유지만 담당하도록 검찰 수사권을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검찰 수사권 문제는 어쨌든 기소하기 위해서 수사하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를 해야 돼요. 기존 조직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수준의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했고 그 적임자로 오 수석을 지목한 겁니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선 검찰 출신의 민정수석을 발탁하면 개혁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검찰 개혁을 할 수 있으려면 인사를 굉장히 신중하게 평가 세평이나 이런 걸 잘 보고. 이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법개혁은 법으로 하는 것이라며 오 수석의 의지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이번엔 대통령실 연결하겠습니다. 최규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오광수 민정수석이 특수부 검사 출신이란 이유로 여권 일각에서도 반대 기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도 임명한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우선 검찰 출신 특수부 인사가 친정인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입니다. 오늘 기자들도 브리핑에서 바로 그 부분을 물었는데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가장 처음에 한 대답이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혁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적임자를 앉힌 것이다라는 취지의 답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한남동 관저에서 진행된 민주당 1, 2기 지도부 인사와의 만찬에서도 이 대통령은 오 수석 임명 배경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했는데요.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은 참석자들은 대통령 본인이 실무 파악이 가능한 만큼 임명에 자신감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상호 정무수석은 강훈식 비서실장보다 한참 선배라는 점도 눈에 띄네요.
맞습니다. 4선 중진 의원 출신인 우상호 정무수석은 강훈식 비서실장보다 나이도 11살 더 많고 정치 경력도 더 선배입니다. 민생 법안과 추경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중량감 있는 정무수석을 앉혀 국회와의 소통을 강조한 인사로 읽히는데요. 지난 문재인 정부 초기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서 임종석 비서실장에 더해 나이가 더 많았던 전병헌 정무수석을 임명한 사례도 있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직접 준비해봤습니다. 3선, 4선, 5선 이 중량급 정치인들을 발탁한다는 거는 정치를 복원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실무형으로만 꾸리는 게 아니라 정무적 판단을 하면서 끌고 가겠다. 네, 대통령실 수석 인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건가요?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은 이제 비서실장과 안보실장, 정책실장의 3실장, 그리고 7수석, 신설된 재정기획보좌관 체제인데요. 모두 임명이 됐고 남은 자리는 과거 시민사회 수석의 이름을 바꾼 경청통합수석과 신설된 AI 미래수석 2자리입니다. AI 미래기획수석 2자리입니다. 오늘 강훈식 비서실장이 전 직원의 업무 조회를 한 가운데 조만간 나머지 자리들도 임명이 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네, 그리고 새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대한 인사 검증도 진행 중이라고요?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이승엽 변호사, 위광하 서울고법 판사가 현재 공석인 2명의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있다는 게 후보군에 들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통령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포함된 것을 두고 보훈 인사라며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 사건 변호를 맡은 분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취지인지 어떤 부분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어제 있었던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은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이 대통령은 어제 저녁 6시부터 1, 2기 당대표 시절 지도부 인사 24명을 한남동 관저로 초청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된장국을 곁들인 식사로 2시간가량 만찬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첫 번째 사명이라며 책임감을 강조했고 참석자들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기여하겠다라며 화답한 걸로 전해집니다. 또 야당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문제를 제기했었던 관전의 정자시설물이나 개 수영장으로 추측되는 시설물을 눈으로 확인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JTBC 최규진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호흡을 맞출 집권 여당, 민주당의 새 원내사령탑이 이번 주에 뽑힙니다. 김병기, 서영교 의원의 양자 대결로 진행되는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는 처음으로 권리 당원들이 투표에 참여하면서 유세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오는 12일과 13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엔 김병기, 서영교 두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각각 3선과 4선 의원을 역임한 두 사람은 모두 1기 이재명 당대표 지도부에서 손발을 맞췄던 친이재명계로 분류됩니다.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의 김 의원은 내란 종식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국정원에서 조각난 정보들을 수집해 진실을 찾아내던 경험을 10분 살려 두 번 다시 내란을 시도할 엄두조차 못 내도록 책임 있는 자들을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국회 행안위원장을 지낸 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을 뒷받침하겠다고 했습니다. 추경 통과시키고 또 지역 화폐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해나가서 경제가 살아나는 마중물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엔 처음으로 권리당원들의 투표도 20% 반영됩니다. 표로 환산하면 34표 정도인데 민주당 의원이 167명인 만큼 적지 않은 비중입니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물밑에서 진행됐던 기존 유세 방식과는 달리 유튜브나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선거전이 진행 중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국가 재건의 첫걸음은 내디뎠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앞으로도 멀고 험난할 것입니다. 제가 그 선봉에 서겠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 계십니다. 저희들 초청받았고요. 셀카도 찍었고요. 국회는
국민들께 열려 있습니다. 꽃도 보러 오시고 서영교도 보러 오실래요? 누가 되든 친명 원내사령탑 탄생이 예정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지도부 만찬에서 두 사람 사이에 앉아 손을 잡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이후 차기 지도체제를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열겠다고 했고 대선 후보 교체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도 약속을 했는데요. 당장 친윤계를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내일 의원총회에서도 격론이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열어 차기 당대표를 선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비대위 체제가 아니라 선출된 당대표 체제로 치르는 것 자체가 보수 재건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당면 목표가 될 것입니다. 이달 말까지가 임기인데 이를 연장해 전당대회 준비까지 당의 쇄신을 맡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위원장은 앞서 밝혔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도 무효화하겠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또 대선 과정에서 강제로 후보를 교체하려다 논란을 빚었던 사안에 대한 진상 규명도 약속했습니다. 당원과 지지층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으로서 당무감사권을 발동해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혁신안이 대체로 친윤계에 불리하거나 친윤계를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개파 간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대선 당시 후보 교체를 주도했던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은 진상 규명엔 환영했지만 부당한 교체로 규정한 건 잘못된 표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친한계 박정하 의원은 젊은 비대위원장의 고뇌를 응원한다며 당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몸부림이고 쇄신의 발걸음이라고 긍정 평가했습니다. 내일 있을 의원총회에서도 당 혁신안과 차기 지도체제를 놓고 의원들 간 격론이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차기 원내대표 선출도 앞두고 있어 개파 간 갈등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국민의힘 후보가 대선에서 패한 이유를 좀 뭐라고 보세요? 저희에게 기회가 아예 없었다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비상계엄, 불법적인 계엄으로 인해 촉발된 이 구도를 넘기 위해서 저희가 반드시 절연해야 될 숙제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와의 절연, 그리고 정광훈 목사 등으로 대변되는 극단 세력과의 절연 등이 필요했는데 선거 과정에서 그 숙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겠다. 그리고 후보 교체 과정의 그 진상을 좀 밝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같은 생각이실까요? 예, 대체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용태 위원장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 그 한덕수 후보로의 그 새벽 교체 소동이 있었던 네. 그 당시 비대위원이었고 이후에 김문수 선대위가 비대위원장으로 지목을 했거든요. 만약 이 과정에서 당의 그 쇄신과 혁신의 어떤 물꼬를 트지 못한다면 본인은 지난 실패한 국민의힘 정권의 어떤 트로피로서 끝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지금 혁신의 어떤 기치를 들고 나온 것 같은데 네. 잘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 김용태 위원장은 지금 임기가 이달 말까지잖아요. 예. 근데 이야기를 하기를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치르도록 준비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이제 내일 의원총회에서도 이걸 놓고 좀 격론이 오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계세요? 사실 김용태 위원장과 함께하는 그 비대위원들, 그러니까 의결 기구가 해체된 상태이기 때문에 녹록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의 잔여 임기로 임기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본인도 혁신을 위해서 임기를 다 채우고 돌파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는 것 같고요. 9월 초까지 전당대회도 저희는 이제 대다수 많은 의원들이 마음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선출된 명분이 있는 지도부가
이제까지의 그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못하셨던 저희 정당의 구태스러운 모습들을 좀 탈피하고 네. 새롭게 혁신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친한계 쪽에서는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후임 비대위원장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권한을 행사할 거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고 권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허무맹랑한 음모론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의 좀 신뢰가 있다고 보실까요? 뭐 이유 없는 결과는 없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제 전 원내대표의 행보가 가장 국민들께서 충격을 받으셨던 것이 새벽에 그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를 완전히 무시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희화화시켰던 새벽 그 후보 교체, 네. 저희가 쿠데타라고 표현했죠. 이런 전에 어떤 행보들이 있었기 때문에 원내대표를 물러나는 과정도 굉장히 깔끔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포석을 어떤 것을 노리고 있지 않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주변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 본인이 자초한 일이죠. 네, 그리고 16일에 차기 원내대표를 뽑는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는 뭐 친윤계 인사들은 뭐 원내대표 후보라든지 당대표 후보로 나서면 안 된다고 좀 생각하나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 의총을 한번 했습니다. 근데 그 의총 자리에서 또 혹은 그 의총에 참가하셨던 일부 의원들께서, 친윤 의원들께서 모두의 책임이다라고 이 책임의 소재를 굉장히 뭉뚱그리고 있는데 실은 윤석열 정부와 그 핵심에서 호가호위했던 일부의 어떤 분들이 명백하게 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지도부 등 당의 전면에서는 좀 물러나시고 네. 새로이 당을 국민의 상식선에 맞는 정당으로 꾸려갈 수 있는 인물들로 거듭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죠. 네, 김문수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운동하는 영상을 올린다거나 아니면 현충원에 간 그 비공개 일정을 공개를 한 걸 보면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도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인 말을 믿지 말라고 하는 게 제일 이제 대중적인 말씀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김문수 후보의 개인적인 인격을 알기 때문에 후보께서 본인이 직접 얘기하셨던 말씀을 믿고 싶습니다. 뭐 당대표에 욕심이 없다고 했던. 예, 그런데 당내 일각에서는 그 한덕수 후보로의 교체를 이제 했던 분들 중에서는 김문수 후보를 사기꾼이라고까지 이렇게 격하게 표현하셨던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께서 지금 하는 행보들이 어떻게 당권 도전의 행보가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네. 예, 지켜봐야겠지만요. 그래도 저희가 후보로서 선택되지 못했다라는 것은 국민들께서 이미 심판을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겸허하게 책임을 져야 될 시간이 아닌가. 저는 후배 정치인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임기 연장을 하는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의총에서 네. 논의를 해봐야 하는 사항이고요. 임기는 6월 30일까지로 일단은 정해져 있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이 오는 18일로 예정된 가운데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 대통령을 향해서 재판받을 의지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대통령의 당선이 되면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인 민주당은 혁신은 없고 대통령 비난만 난무한다고 맞받았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 모두 5개입니다. 이 가운데 지난달 1일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차 공판기일은 오는 18일로 잡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차 공판이 열리기 전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통령 당선 시 모든 형사재판이 중지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이미 진행 중인 재판도 해당된다며 이를 명문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된 재판도 다 정지되는 것은 헌법 정신인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 가지고 자꾸 뭐 아닐 수도 있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니까 우리가 형사법 개정까지도 검토를 하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방탄법이라며 이 대통령을 향해 재판받을 의지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대통령은 취임 전 진행되어 온 재판을 면제받기 위한 자리가 아닐 것입니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뒤에도 혁신은 없고 대통령에 대한 비난만 하고 있다며 맞받았습니다. 대통령이 국정을 돌보지 말고 재판만 받으라는 말입니까? 재판은 헌법에 따라
정지되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도 국민의 선택을 뒤집으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기소와 재판, 즉 소추는 한 몸입니다. 불소추 특권이 기소에만 해당된다는 주장은 법비들의 말장난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12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지난주 대선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법원 포토라인에 섭니다. 내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6차 공판이 열릴 예정인데 이번에도 지상 출입구로 출석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첫 공개 행보인데 최근 국회를 통과한 3개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입니다. 내일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이어 이상현 전 특전사 1 공수여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 TF를 가동한 가운데 내일 2차 추경을 본격 논의합니다. 25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 화폐로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한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할지 선별 지원으로 할지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 농수산물시장입니다. 대형마트가 쉬는 둘째 주 일요일이라 시장으로 손님이 모일 듯한데 딱히 그렇지가 않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손님이랑 와야 어떻게든 좀 팔아볼 텐데 아예 안 들어오죠. 내란 사태 이후 얼어붙은 경기와 치솟는 물가, 여기에 온라인으로 이동한 소비의 변화까지 겹쳐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버티다 못한 점포 상인들은 아예 폐업을 하거나 근근히 연명하고 있습니다. 가게를 접어야 되는데 접을 수도 없고 마지못해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자영업자의 채무 위험도 커져 대출 만기가 석 달이 지나 신용 유의자로 분류된 개인 사업자는 1년 전보다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정부 여당은 경기 부양과 내수 회복을 위해 최소 20조 원의 2차 추경 편성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골목 상권을 살린다는 취지로 1인당 25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 국민 대상으로 할지 아니면 선별 지원을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보편 지원을 하면 그 소비 효과는 확실하게 있을 텐데 정책 효과는 달성할 수 있겠지만 정부의 재정 여력이 어떨까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역 화폐 규모를 늘리는 예산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집 근처에 온누리 상품 결제되는 데를 다 그 네이버 지도로 저장해두고 확실히 많이 도움돼요. 써야 될 금액에서 한 10% 정도 이제 저렴하게 이제 쓰다 보니까. 코로나19 기간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과도한 빚을 조정하거나 아예 탕감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경북 구미의 한 원룸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서 20대 1명이 숨졌습니다. 또 부산에선 만취 운전자가 마트 주차장에서 차를 몰다가 차와 건물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구석찬 기자입니다. 건물 창문으로 탁한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관들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불길을 잡습니다. 저희 좀 신호음으로 볼게요. 어제 저녁 6시 10분쯤 경북 구미시 진평동의 한 원룸에서 불이 났습니다. 30분 만에 진화됐지만 불이 난 방에선 20대 여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폭발음이 들렸다는 신고를 토대로 가스 폭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0분쯤 부산 해운대 한 마트에서 60대 운전자가 차를 몰다 사고를 냈습니다. 후진하다 뒷차와 부딪힌 뒤 다시 앞으로 150m가량 돌진해 식당 외벽과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겁니다. 놀래가지고 술도 많이 먹은 상태에서 이제 가속배를 밟다 보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엔 서울 영등포구 물레동 금속 도금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일대에 시커먼 연기가 번지면서 차량 운행에 유의하라는 문자가 발송됐고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불은 4시간 30분 만에 꺼졌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공장 건물 한 동이 모두 탔는데 소방당국은 업체 측을 상대로 화재의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밤 용인시 기흥구 지하철 공사 도중 15층 아파트를 덮친 44m 높이의 중장비가 이틀 만인 어제 철거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아파트 주민 156명이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평소에도 집이 좀 흔들리거나 공사 때문에 위험하다고 느낀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정밀 안전 진단이 남아 주민들이 복귀하기까진 시간이 더 걸릴 거로 보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차가 불타고 최루탄이 터지는 등 시위 현장은 더 격렬해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주 방위군 투입을 명령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 정강은 특파원입니다. 거리의 자동차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최루탄이 터지자 시위대가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도시 한가운데는 화염과 최루탄 연기로 가득합니다. 시위대는 늦은 밤까지 저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불법 이민자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로스앤젤레스 현장 모습입니다. 이민당국이 대규모 체포작전에 나서면서 대형마트 주변까지 급습하자 시위는 더 격렬해졌습니다. And for every single minute that we were here resisting against the Border Patrol, that was time that they were not out deporting people in our community. 시위는 로스앤젤레스뿐만 아니라 뉴욕 등 미 전역으로 확산될 조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강경 진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주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만 불법 이민자 등 120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e're already ahead of the game. We're already mobilizing. We're going to bring National Guard in tonight. We're going to continue doing our job. 트럼프 대통령도 연방정부 차원의 개입을 시사하면서 강경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실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 방위군 2,000명을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특히 하루에 불법 이민자 3,000명을 단속하라는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일본 정부가 급등하는 쌀값을 잡기 위해서 최근 비축미를 시장에 풀었습니다. 일반 쌀의 절반 가격이다 보니 사겠다는 사람들이 몰리며 마트에서 몇 시간씩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도쿄 정원석 특파원입니다. 길게 늘어선 줄 2층까지 가득 메웠습니다. 일주일 전 도쿄의 한 대형마트에서 처음 비축미를 판매할 당시 모습입니다. 수요가 넘쳐 한 가족당 한 포대만 살 수 있게 제한을 뒀습니다. 전국 각지의 소매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비축미를 내놓을 때마다 금세 매진됐습니다. 이런 편의점 같은 곳에서도 비축미를 팔았지만 지금은 재고가 다 떨어진 상황입니다. 5kg 기준으로 일반 쌀의 평균 가격은 4,000엔이 넘는데 비축미는 2,000엔 안팎이기 때문입니다. 주문이 쇄도하자 온라인 판매처들 중에선 추첨을 통해 팔겠다고 예고한 곳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비축미는 어딜 가도 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미국 쌀 등 비교적 저렴한 수입쌀이 눈에 띕니다. 일부 지역 마트에선 가격을 낮춘 3,000엔대의 일반 쌀도 등장했습니다. 비축미가 시장에 풀리고 있고 곧 햅쌀이 나와 쌀 유통량이 많아질 시기라 유통업자들이 재고 쌀을 밀어내기 위해 가격을 낮췄을 거란 분석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쌀값은 지난해 대비 2배로 뛴 상황입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상은 비축미로도 쌀값이 잡히지 않으면 쌀을 긴급히 수입하는 방안도 선택지로 고려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콜롬비아 대선 주자 미겔 우리베 투르바이가 수도 보고타에서 선거 유세를 하던 중 총격을 당했습니다. 우리베 의원은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고 현재 위중한 상태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15살로 추정되는 용의자는 현장에서 권총을 소지한 채로 체포됐습니다. 콜롬비아 정부는 범행 배후와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이 모레 쿠웨이트전을 앞두고 오늘 오후 경기도 파주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이미 월드컵 본선행은 확정한 만큼 쿠웨이트와의 홈경기에서는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라크전에서 골을 넣었던 오현규는 국가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토트넘과 파리 생제르맹 소속으로 올 시즌 우승 트로피를 든 손흥민, 이강인을 향한 재치 있는 칭찬도 남겼습니다. 유럽 챔피언들을 가까이에서 본다는 자체가 되게 좀 축복인 것 같고 가까이에서 같은 친구로서 정말 존경스럽기도 하고
또 잘난 체를 많이 해서 좀 보기 싫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정말 친구로서 존경스럽고요. 9번 홀 이일희 선수가 흔들림 없는 퍼팅으로 깔끔하게 버디를 잡아냅니다. 슈프라이트 클래식 2라운드에서 버디 5개를 뽑아낸 겁니다. 단독 선두에 오른 이일희는 남은 최종 라운드에서 1위를 지킨다면 12년 만에 LPGA 투어 정상에 오릅니다. 최하위 키움을 상대로 주말 3연전 수입 패배 위기에 몰렸던 LG가 반격의 1승을 거뒀습니다. LG는 빠른 발의 신민재와 김현수, 문보경의 연이은 홈런을 앞세워서 7대2로 키움을 제압하고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1회 초 선두 타자로 나선 LG 신민재가 키움 선발 정현우의 슬라이더를 받아친 타구는 우중간을 향해 날았습니다. 빠른 발로 2루타를 만들며 시작부터 기회를 잡았습니다. 올해 1순위 지명신인 키움 정현우가 어깨 통증 이후 57일 만에 마운드에 오른 복귀 무대였습니다. 이어진 김현수와 오스틴 딘의 땅볼 타구 때 신민재는 홈까지 밟아 선취점을 올렸습니다. 4회 말엔 LG 우익수 문성주의 호수비가 빛났습니다. 키움 최주환의 오른쪽 깊숙한 타구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슬라이딩하면서 잡아냈습니다. LG 선발 투수 송승기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송승기는 7이닝 2피안타 5탈3진 무실점 호투로 키움 타선을 완벽하게 틀어막았습니다. 매 경기 몇 타자 한 타자씩을 잡자라는 생각을 던지고 있고요. 던지다 보면은 좀 이렇게 결과가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키움 정현우 역시 초반 실점에도 흔들림 없이 5이닝 2피안타 5탈3진 1실점 무사사구로 데뷔 이래 가장 좋은 투구를 펼쳤습니다. 정현우가 내려간 뒤 LG 타선은 더 불이 붙었습니다. 6회 초 김현수의 2루타로 신민재가 홈을 밟으며 2대0으로 앞서갔고 7회에는 5득점을 올려 승부의 세기를 박았습니다. 신민재가 세 번째 안타로 타점을 올린 데 이어 김현수와 문보경의 2점 홈런이 연달아 터져나왔습니다. LG는 2연패 뒤 1승을 거두면서 주말 3연전 싹쓸이패 위기에서 벗어나 선두를 지켰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네, 내일도 한여름 더위가 이어질 거란 예보입니다. 아침은 대부분 지역이 18도에서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광주와 대구, 대전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특히 모레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체감 온도가 더 높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릴 수 있는 만큼 영유아와 노약자 등은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